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혈당 수치만 보시고 질에 겁을 먹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혈당은 내가 먹은 음식, 내가 하는 평상시 마음가짐,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원인만 바꾸면은 이 혈당 수치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보통 밥, 빵, 라면, 곡류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거 외에도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구황작물 같은 감자나 고구마나 돼지 감자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절제해야지 하면서 밥, 빵을 안 드시고 감자, 고구마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또 맛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밥보다 더 먹는 경우가 있어요. 대사증후군이 당뇨,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4가지가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날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타고난 것들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당뇨, 혈당 부분이 생각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바로 반응하는 부분이 혈당이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4강에 걸쳐서 당뇨,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대사증후군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스타트를 당뇨로 시작할 건데요. 물론 이제 대사증후군이 당뇨,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4가지가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타고난 것들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당뇨를 처음 주제로 잡은 이유는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도 그렇지만 당뇨, 혈당 부분이 생각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바로 반응하는 부분이 혈당이거든요. 혈당, 요즘에 CGM이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달아보시면은 특히 고지혈증은 비만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서서히 찐다라고 하면은 혈당은 식사를 하자마자 정말 빠르면 5분, 10분 안에도 혈당이 확 올라가고요. 그리고 30분, 1시간 지나면서 떨어지고요. 그만큼 우리가 먹는 음식, 생각, 마음가짐에 따라서 혈당이 굉장히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첫 스타트를 당뇨로 주제를 잡아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당뇨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 관리를 해도 혈당이 잡힐 듯 말 듯 잡히지 않는 이유, 실제로 CGM을 제가 부착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몇 주 전에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설문지를 보냈어요. 실제로 먹어보면서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당뇨인데 왜 혈당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보통 밥, 빵, 라면 이런 곡류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물론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맞고요.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구황작물 같은 감자나 고구마나 돼지 감자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절제해야지 하면서 밥, 빵을 안 드시고 감자, 고구마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그래도 맛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밥보다 더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밥, 라면, 빵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드실 때 여기에 뭐가 들어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단순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탄수화물을 먹는 것 비해서 식이섬유소를 섭취를 안 해도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게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순탄수화물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이 몇 그램이 들어있고 식이섬유소가 몇 그램 들어있으면은 그 두 개를 뺐을 때의 그램수가 실제 탄수화물 그램수예요. 탄수화물만 드셨을 때보다 채소를 드시면은 그만큼 혈당이 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는데 혈당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에 식이섬유소, 샐러드나 채소, 야채가 부족하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런 탄수화물 식사를 자주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급격하게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혈당이 많아지는 거고 많아지는 만큼 인슐린이 과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콘서트장에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시끄럽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은 그 소리에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소리에 무뎌지는 건데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혈액 내에 많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를 해가지고 조절해주지만 그 과정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인슐린이 같은 양을 가지고도 동일한 효율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 이런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그러면서 당을 써서 높아지고 이 당뇨에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운동과 활동량 부족이라고 적었어요.
운동만 적은 것도 아니고 활동량만 적은 것도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적은 이유가 물론 운동을 더 하시면 좋아요. 근데 운동을 못 하시더라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활동량이라는 게 내가 평상시에 걷는 거, 버스든 지하철이든 한 정거장 내려서 걷는다거나 그런 사소한 것들이 요즘에는 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따릉이부터 해서 킥보드부터 해서 굉장히 우리 일상에 그 편한 기구들이 많아요. 그런 걸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운동도 못할 뿐만 아니라 활동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운동량, 활동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이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 중에 하나예요. 운동을 하시면 더 좋겠지만 평상시에 활동량 자체도 적어진다. 그러면은 여기 활동량은 아마 대부분의 활동량의 기준이 걷는 게 될 텐데 걷는다라는 결국 하체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근육이 상체, 하체 골고루 있지만 그 중에서도 60% 이상이 하체에 몰려 있고 그 중에서도 종아리보다는 허벅지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쓰시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활동량이 부족하지 않고 그러면서 혈당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는 운동을 못 하시더라도 걷는 거 혹은 집에 가실 때 본인이 거주하시는 곳이 1층이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5층 정도 된다. 그러면은 굳이 엘리베이터 타시기보다는 걷는 게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인데요. 이 수면 부족이랑 스트레스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여기 나오는 코르티솔이라고 해서 이 코르티솔이 우리 몸에 나오는 모든 호르몬들이 그렇지만 우리 몸에 나쁜 안 좋은 호르몬들은 없어요. 그래서 코르티솔을 분비를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는데 분비가 되는 이유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이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그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생성해가지고 만들어내주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하려는 그 기전의 일종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혈당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면 부족 같은 경우는 이미 다양한 논문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잔다는 게 총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무시는 시간대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혈당에 꽤나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혈당 관리를 해보면은 잘 하고 있는데 혈당 관리가 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지없이 전날에 잘 주무셨나요? 혹은 너무 과식하시거나 늦게 드시고 소화를 안 시키시고 주무신 게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그런 분들이 꽤나 있는 걸 봤을 때 수면 부족도 혈당 관리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 부족과 관련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빛을 꼭 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햇빛을 쐬야지 이 시상하부 송가선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내가 이제 아침이구나 인지를 하고 보통 14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아침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은 내 몸은 깼지만 아직 아침이다라고 인식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일어났을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딱 몸을 일으키는 그 순간이 힘들 뿐이지 일어나고 나면은 리프레시가 되면서 잠이 깨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시면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도 혈당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개도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거 물음표 해놨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물론 중요한 게 맞지만 저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세 번의 강의가 남아있는데 그 이 일맥선상에서 내 몸에서 잘 쓰이는 당, 내가 먹었을 때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 내 입이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뇨약의 효과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혈당 관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당뇨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오늘은 어떤 기름을 넣을까 하고 고민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당연한 건데 내 차가 휘발유 차면은 물론 휘발유에서 일반을 넣을지 고급을 넣을지 고민은 하겠지만 더 저렴한 경유를 넣을 생각은 하지를 않고요. 경유차라고 했을 때도 휘발유를 넣을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거를 우리 몸으로 가져왔을 때 살펴보면은 이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혈당에 좋다라고 하는 음식, 영양소, 식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작 내가 먹었을 때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품들이나 영양소 같은 것들도 후기들을 보시면은 이제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계시고 효과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다행히 이런 식품들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작용까지는 없어요. 근데 후기에서 이거 먹으니까 혈당이 190이었던 게 120 떨어졌어요. 절대 뭐 과대 광고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게 맞는 분들은 그걸 먹었을 때 그만 효과를 보세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 분들은 그걸 먹어도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번 시간에 그 잘 쓰이는 당, 내 몸에서 정말 원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가 이제 당뇨약인데, 물론 저희가 당뇨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혈당이 너무 높게 유지가 되고 위험하신 분이라면은 일시적으로 당뇨약을 사용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당뇨약을 사용하면 할수록 거기에 의지를 하게 되고, 약을 통해서 이제 혈당이 안정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걸 마치 내가 잘 하고 있으니까 혈당이 조절이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약이 좋아질수록 그 혈당을 조절해주는 그게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당뇨약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당뇨 환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잡힐랑 말랑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 이유를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혈당 관리에 좋다라고 하는 식품들을 너무 잘 챙겨 드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베르베린, 뭐 돼지 감자, 여주, 요즘에도 펩티드 요법이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요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믿다 보니까 약간 그것만 먹으면은 혈당이 잡힐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고요. 식사와 생활, 결국 당뇨라는 게 내 몸의 혈당이 포도당이 높은 건데, 높다는 거는 내가 먹은 음식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내가 먹은 음식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올라간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게 이거래 해서 먹으면은 당연히 뭐 일시적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를 뭐 좋다 안 좋다 드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도 분명 내 몸에 맞는 거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거다 라고 하면은 드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이런 것들도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나한테 맞는 식품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적절히 활용하시는 거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트레스랑 수면 관리인데,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핸드폰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요? 이 핸드폰을 하는 게 생각보다 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많이 줘요. 아까 말씀드린 아침에 햇빛을 쬐야지 이제 내 몸이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햇빛이 없어져야지 잠을 잘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건데, 그때 핸드폰이든 스마트폰이든 뭐 태블릿이든 PC든 노트북이든 이것들 하시다 보면은 계속 그 빛에 노출이 되고 블루라이트에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잠잘 시간 됐는데 계속 내 눈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밤에 잠을 자야 된다라고 내 몸에서 이제 신호를 못 주는 거예요. 주무실 때 꼭 적어도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 놔두시고, 그리고 주무실 때도 최대한 이 머리맡에 두시지 마시고 내 발바닥 혹은 저 멀리 두시고 그렇게 주무셔야지 다음날 이제 일어났을 때 알람 하실 때도 한 번 더 눈을 떠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쪽으로 가니까 한 번 더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상시 식생활 습관을 살펴보는 건데, 크게 식사량, 식사 시간, 식사 간격, 이 세 가지를 꼭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식사량은 내가 너무 많이 먹지 않는지, 두 번째 식사 시간은 너무 불규칙하게 먹지는 않는지, 세 번째 식사 간격은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을 드시지는 않는지, 이 세 가지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잘 하고 있는데도 혈당이 안 잡힌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량, 운동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잘 하고는 있지만 내가 평상시에 걷는 게 활동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 몸에서 먹는 만큼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걷는 것도 당연히 운동을 하시지 않던 분이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운동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운동을 하시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식사를 하시고 10분, 15분 걸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CGM을 실제로 부착을 해서 식사를 하고 나서 그대로 앉아서 내가 일을 했을 때랑 퇴근을 할 겸 걸어서 갔을 때랑 비교를 해봤어요. EBM 도시락을 가지고 동일한 음식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EBM 도시락을 먹었을 때는 평상시 혈당이 100 왔다 갔다 하던 혈당이 180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걸었을 때는 140, 50까지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렇다라는 거는 확실히 그 걷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을 드실 만한 게, EBM 도시락을 먹으니까 혈당이 180까지 올라갔다 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쪽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신경 썼는데도 그래도 뭔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나한테 맞는 음식인지 잘 쓰이는 당인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EBM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만 잘 지키셔도 생각보다 혈당이 빨리 떨어지고요. 그걸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식사량, 식사 시간, 식사 간격, 그리고 평상시 활동량을 늘려보시면은 혈당이 어느 정도는 잡힐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잘 쓰이는 당인데, 이번 강의도 그렇고 다음 강의도 그렇고 잘 쓰이는 당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잘 쓰이는 당이라는 게 감자, 고구마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잘 쓰이는 당이냐라고 했을 때는 정답은 없어요. 감자가 잘 쓰일 수도 있고요. 고구마가 잘 쓰일 수도 있고요.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잘 쓰이는 당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리고 잘 쓰이는 당을 섭취한다라는 거는 이 음식물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얼마나 잘 쓰이는지, 그러니까 대사효율이 높아지는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대사율이 높다라는 거는 내가 많이 먹어서 혈액에 포도량이 많아졌지만 얘네가 세포로 잘 들어가 주면서 혈액 내의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혈당이 낮아지기 때문에 혈당 걱정 없이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CGM 테스트랑 실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는 백미랑 현미랑 EBM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미가 더 좋은 음식일까요? 혹은 현미가 더 좋은 음식일까요? EBM으로 봤을 때는 백미, 현미 다 M타입에게 맞는 음식이고요. 현미를 도정하고 깎아서 영양가가 거의 없는, 현미에 비해서 많이 없어진 게 백미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보통 당뇨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백미는 거의 안 드세요. 왜냐면은 이 현미가 뭐 귀리도 그렇지만 식이섬유소 혹은 베타글루칸 이런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현미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상담했던 분들 중 한 분 중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가 이 당활색소가 9.0이었어요. 보통 당활색소가 5.7 미만이 정상이고 5.7에서 6.4가 당뇨 전 단계, 6.4 넘어가면 당뇨라고 보는 건데 9이기 때문에 꽤나 높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분은 당뇨약은 끝까지 먹기 싫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분의 식사 생활 습관을 보니까 나이가 60대 남성이신데 운동을 워낙에 좋아하셔가지고 하루에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하루 2시간 매일 하시고 계시고, 군인 식당에서 샐러드 몇 개니 드시고 계시고, 또 건강 생각한다고 거기서는 백미보다는 현미를 드시고 계시고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와서 재보니까 혈당이 안 잡히는 거죠. 물론 이미 그런 식사 생활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일 수는 있어요. 아마 그것까지 안 했으면 얘보다 더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지금 혈당이 저런 상태였는데, 이분께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보니까 S타입이시거든요. 운동이나 그런 것들은 그대로 하시고 대신 샐러드도 양상추로 좀 바꿔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먹어야지 체내 영양분이 축적이 되면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으로 바꾸기 때문에 많이 먹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도 동일한 경우였는데 타입에 맞게끔 드시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화가 잘 돼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분명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소화가 잘 돼가지고 배가 고프다라고 경험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네, 이분도 같은 케이스였고, 일단 현미 대신 백미라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좀 소화가 잘 돼가지고 배가 고프다라고 하시길래 백미를 그러면은 1.5배를 드셔보시고 그래도 소화가 안 되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밥량을 늘렸어요. 보통 당뇨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그 현미로도 양을 늘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백미를 드시면서 양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에 배가 고프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그 양을 안 늘리고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을 드실 바에는 차라리 식사 때 제대로 잘 드시고 1시간, 2시간 지나서 소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출출한 상태를 유지를 하시다가 다음 식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천을 하셨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1.2%가 빠지고 또 한 달 지났을 때 0.7이 추가로 빠져가지고 2달 정도 걸려가지고 1.9%가 빠졌어요. 보통 약으로 조절해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만큼 음식이 주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분도 이 CGM을 부착을 해가지고 하루하루의 혈당 수치를 조금 지켜봤어요. 처음 오셨을 때 이제 215, 240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220, 200, 한 3일 지났을 때 100대로 떨어지고 그 2주 사이에 이 평상시 공복 혈당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혈당 관리에 좋다 안 좋다 또 물론 신경을 쓰시면 좋지만 그 좋은 음식이 정말 나한테도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시면은 아마 혈당 관리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혈당 관리를 하시는데 보통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선호를 하시는 편이 많으시고 실제로도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이 혈당을 조금 덜 올리기는 해요. 그렇다고 단백질이 혈당을 안 올리는 건 아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봤을 때 탄수화물이 가장 빨리 올리고 단백질이 두 번째, 지방이 세 번째 순으로 서서히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게 단백질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할까 테스트를 해봤고, 저가 M타입이다 보니까 저랑 친구랑 2명이 만나가지고 곱창 1인분, 대창 1인분, 볶음밥 2인분, 소주 3잔. 이 식사를 7시, 8시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19시, 20시 이 사이에는 혈당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9시에 식사 끝나고 카페에 가가지고 애플 시나몬티를 마셨을 때 오히려 더 이제 피크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볶음밥을 먼저 먹고 이제 단백질을 반대로 먹었다면은 조금 더 혈당 변화가 있었겠지만 이때도 고기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하다 보니까 혈당이 조금 덜 올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탄수화물 대신에 단백질만 먹어도 되는지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각각의 다 효능,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정 영양소만 치우쳐져서 드시는 것은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특히 뇌의 주된 에너지원이 포도당인데요. 탄수화물 안 드시면은 뇌의 활성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드시는 것. 다만 탄수화물을 좀 조절한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100에서 150g 정도 드시면은 혈당 원래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라고 여쭤보셨을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 몸무게 곱하기 1 혹은 1.2 정도. 운동을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은 보통은 자기 몸무게에 1g 드시는 게 가장 적당하고요. 본인 몸무게가 60kg다. 그러면은 단백질은 60g. 근력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편이다. 그러면은 1.2 곱해가지고 60kg면은 72g까지는 괜찮아요. 그 이상으로 이제 운동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면은 1.4, 2g까지 드시는데 저희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한 1g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식인데요. 야식을 먹으면은 맛있나요? 그죠? 맛있으니까 드시고 그때 되니까 땡기니까 드시는 건데, 이 야식이 물론 그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몸의 그 생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야식이 땡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기는 해요. 보통 저희가 식욕이 땡긴다라는 거는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시기인데요. 그게 아침에도 한번 분비가 되고요. 점심에 분비가 되고 저녁에 분비가 되고 또 밤에 한 번 또 분비가 돼요. 12시, 2시 사이 이때 분비가 되다 보니까 잠을 늦게 주무시면은 또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될 시기가 되고 분비가 되니까 당연히 배가 고픈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출출하고. 실제로 12시 되면은 이미 저녁을 8시에 드셨어도 소화가 다 될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야식을 가능하면 드시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11시에는 주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야식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제가 먹어봤어요. 왼쪽은 야식을 먹었을 때 딱 이 그래프만 봐도 팍 튀는 게 보이실 텐데, 왼쪽 같은 경우는 밤 12시 22분에 라면을 하나 끓여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 라면도 제가 밀가루니까 M타입이다 보니까 밀가루 먹으면 너무 속이 불편해가지고 밀가루는 좀 먹기 그렇고 근데 라면은 좀 먹어보고 싶고 해가지고 그 쌀라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좀 글루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지만 밀가루는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쌀라면 대체해가지고 이제 한 봉지를 뜯어서 먹었고요. 먹기 전에가 91, 그리고 19, 30분 지났을 때 170선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서서히 지나가면서 96까지 떨어져요. 이게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조금 빨리 올라가지만 또 생각보다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12시에 먹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돼도 이 혈당이 100m로 안 떨어져요. 4시가 넘어서야 그나마 이제 96, 87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아침이 되니까 혈당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날은 저녁을 7시에 먹고 7시 반에 마치고 155까지 올라갔다가 이때 잠을 11시 30분에 잤는데 이때 혈당이 93이었어요. 11시 반에 93이기 때문에 밤중 혈당을 보면은 이미 1시가 되면서 89, 88 떨어지고 이 상태가 유지가 돼요. 사람은 누구나 일은 해야 되지만 야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야식을 먹고 혹은 늦게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소화기관, 위, 장은 야근을 하는 꼴이기 때문에 밤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밤에 잠을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뇌에 피로 물질을
밖으로 빼내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그때 주무시기 전에 야식을 드시고 혈당이 높은 상태다. 뭘 먹었다. 라고 하면은 이 뇌로 가야 될 혈액, 영양분들이 소화기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뇌가 제대로 쉴 수가 없고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식을 드시고 주무시면은 다음날 찌뿌둥하고요. 개운하지 않고 그 사람에 따라서는 붓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야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콜릿인데요. 어떤 분이 초콜릿도 여쭤보셔가지고 초콜릿도 먹어봤는데 이 초콜릿 물론 M타입 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초콜릿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질 좋은 카카오로 만들었는지 혹은 카카오 외에 첨가된 당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리고 코코아 함량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시면은 생각보다 초콜릿을 맛있게 드시면서도 혈당 관리도 꽤 잘 되실 거거든요. 물론 M타입 분들에 한해서요. S타입 분들은 초콜릿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맛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그 캐로 파우더라고 있어요. 그게 약간 M타입의 초콜릿 카카오랑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대체제다 보니까 S타입 분들은 그걸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테스트 해본 거는 이 아몬드 볼이라고 해서 초콜릿 안에 아몬드가 들어있는 것을 먹었을 때 생각보다 혈당이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아까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으로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초콜릿 안에 아몬드가 함량이 꽤 높아서 초콜릿 맛을 즐기면서도 혈당이 꽤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뭐 72%, 82%, 86% 그런 거를 드시면은 초콜릿의 맛도 즐기면서 혈당도 조절이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포만감도 꽤 느껴져요. 포만감이라기보다는 일단 단계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허기진 게 좀 덜한 거죠. 그래서 M타입 분들은 그 외에 사탕이나 이런 것좀 군것질을 하실 바에는 차라리 조금 괜찮은 초콜릿 하나 구하셔가지고 이 심심하실 때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이것도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권하진 않나요 아직까지는. 일단 당이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으신 분들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은 가끔 생각나시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리브 파스타랑 칼국수 이것도 저도 이제 제가 M타입이다 보니까 이걸 먹으면서도 어떨까라고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일단 먹기 전에 생각했던 거는 같은 밀가루이긴 하지만 이제 올리브 타입 맞고 안 먹고를 떠나서 기름이 같이 섞이다 보니까 올리브 파스타가 칼국수보다는 조금 혈당을 좀 덜 올리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칼국수를 먹었을 때는 186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파스타 같은 경우는 최고가 178. 그러니까 그게 큰 차이가 없기는 해요. 물론 몇 번 해봐야지 정확하겠지만 이 한 번으로 했을 때는 칼국수보다는 파스타가 혈당을 조금 덜 올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섭취를 하고 나서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꽤나 걸려요. 그래서 보통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을 잘 여쭤보면은 GI 지수, GL 지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보통 포도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냐, 덜 올리냐의 개념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라가고 나서 그 혈액 내로 들어온 포도당이 얼마나 빨리 세포로 잘 들어가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느냐. 그게 처음 말씀드렸던 대사 효율인 거고요. 그게 잘 돼야지 인슐린 저항성이 낮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혈당을 낮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먹어봤을 때 처음에 90이었던 게 이제 1시 반이니까 딱 1시간 됐을 때 186을 찍고 이게 5시가 돼도 계속 혈당이 안 떨어지거든요. 아마 맞게 먹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2-3시간 지났을 때 그래도 100 가까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밀가루를 먹다 보니까 올라가는 건 빨리 올라가고 근데 올라간 만큼 내 몸에서 잘 쓰이지를 못하니까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파스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78까지 올리고 나서 그 뒤에는 없긴 하지만 이제 처음 1시 14분에 98이었다가 식사를 하고 나서 1시간 10분 정도 됐을 때 178 최고를 찍고 그 다음에 2시간이 지나도 119 혈당이 이제 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지나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떨어지는 그 폭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밀가루, 쌀을 떠나서 나한테 맞는 잘 쓰이는 당을 섭취를 하면은 생각보다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올라간 혈당이 1시간, 2시간 지났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도 제가 조금 해봤는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같은 도시락을 먹었어요. 평상시 먹는 것처럼 밥이랑 먹으면서 반찬 같이 먹고 고기 먹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샐러드 먹고, 두 번째는 식사 순서를 아예 바꿔가지고 처음에 일단 샐러드를 다 먹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조금 먹고 반찬 먹으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조금 남은 밥을 마지막에 밥만 먹었거든요. 물론 약간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을 했을 때 느꼈던 게 생각보다 이게 조금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반찬이랑 같이 그냥 먹었을 때는 이 밥량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반찬을 먹으면서 밥을 조금씩 먹고 단백질 먹고 샐러드 먹고 마지막에 밥만 먹으려니까 이게 생각보다 밥이 많게 느껴지고 퍽퍽하니까 많이 씹게 되고, 그러면서 포만감도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조금 식사량이 많은 것 같다, 혹은 조금 빠른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샐러드 먼저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찬이랑 밥이랑 같이 드시면은 아마 평상시 드시는 양보다 하다못해 10%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혈당은 아마 더 잡힐 거고요. 그 결과를 보면은 원래대로 했을 때는 18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108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샐러드를 먼저 먹었을 때는 107에서 시작해서 148까지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때 회사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혈당이라는 게 정말 정확하게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려면은 식사를 하시고 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혹은 본인이 그냥 좋아하는 뭐 영상 같은 거를 혹은 책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셔야지 그 음식에 대한 내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일을 하시거나 뭐 집중하시거나 스트레스 살짝 받으시면은 이 혈당이 살짝 좀 튀더라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당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트레스를 순간 받으면은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간에서 당 신생합성이 이루어지면서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조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제가 막 밥 먹고 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살짝 내려가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식사 순서만 잘 바꿔도 혈당을 잡는데 꽤나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또 녹즙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당뇨를 앓고 계셔도 녹즙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180ml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녹즙의 재료를 과일은 최대한 빼시고 채소 위주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시고요. 여기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던 거는, 제가 식사를 하고 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무의식 중에 녹즙을 한 잔을 마셔버린 거죠. 당근 사과 주스였는데 그거를 먹고 나니까 혈당이 올라가가지고 그때는 아차 싶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녹즙을 식사를 하고 나서 먹는 것과 공복에 먹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고, 지금 왼쪽이 식사를 하고 나서 녹즙을 먹었을 때인데 이미 식사를 하시고 나서 혈당이다 보니까 특별히 더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반면에 공복에 먹었을 때는 지금 이게 117이긴 한데, 이때가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90 몇이었고, 그때 이제 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흑마늘 하나 먹고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혈당이 조금 올라가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117 상태에서 녹즙을 마셨을 때 150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요. 녹즙을 뭐 혈당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드시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고요. 이제 녹즙을 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을 섭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간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이 간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장계 중 하나인 이유가, 이 간에서는 포도당을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저장을 하기도 해요. 그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서 간에서 당 신생합성이 일어나면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몸에 조금 떠도는 포도당을 간에서 잡아서 일시적으로 저장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건강해야지 혈당이 잡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녹즙을 꼭 드시면서 간이든 뭐 췌장이든 일단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재생시키고 회복을 시켜야 혈당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녹즙을 하루에 2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혈당이 조금 있어도 하루 2번 드시는 것 정도로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거를 실제로 좀 비교를 해봤던 게, 녹즙 180ml랑 콜라 180ml랑 비교했을 때 콜라는 이제 먹어보니까 88에서 190까지 휙 치솟고 76까지 더 떨어져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그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보통은 얼마큼 빨리 올라갔는지를 혈당 스파이크로 보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예를 들어서 평상시 혈당이 100인데 190, 200을 넘어가면 당연히 혈당 스파이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처럼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올라가고 나서 혈당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혈당 스파이크라고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서 콜라랑 비교했을 때 녹즙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컨드 밀 효과라고 해서 어제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들고 오늘 먹은 게 내일의 나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우리 몸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구에서도 아침을 먹은 사람이 점심 혈당이 유의하게 오히려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침을 드셨을 때 점심 혈당이 오히려 조절이 된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여기서 아침 식사라는 게 그냥 예를 들어 시리얼 먹는 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식사죠. 샐러드,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 지방, 복합 탄수화물, 이런 아침 식사를 잘 하시면은 점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선순환을 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전날 먹은 게 중요하고, 결국 내가 먹는 매일 몇 끼니의 음식이 그 다음 끼니에 혈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몇 끼니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끼를 드시더라도 정말 그때 제대로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혈당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혈당만 놓고 보면은 식후 30분 혈당이 180이고 식후 1시간 혈당이 157이라고 했을 때 혈당만 놓고 보면은 얘가 안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걸 먹었는지를 보면은 이 식후 30분 혈당이 180이었을 때는 EBM 도시락을 제대로 먹었을 때고요. 식후 1시간, 그러니까 157을 최고 찍었을 때는 이 감자칩이랑 탄산유를 먹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혈당만 보고 높으니까 안 좋다, 혹은 안 올라가니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뭘 먹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생각보다 혈당이 높고 안 높은 것보다 지금 저녁이니까 점심에 내가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아마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혈당을 신경 쓰시기보다는 내가 한 끼 먹었을 때 잘 드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정말 잘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조금 뭔가 부족한데, 아니면은 이번 끼니는 정말 꽝이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식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때도 도시락 먹었을 때는 식후 30분 180 찍고 1시간 20분 됐을 때 다시 거의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때 과자를 먼저 먹고 157을 찍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탄산음료도 1분 만에 후루룩 마시고 했을 때 160까지 더 올라갔다가 이제 1시간 40분 지났을 때 66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게 그 얘기하는 혈당 스파이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현미, 백미 뭐가 좋은지라기보다는 사람에 따라서 현미보다 오히려 백미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기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보다 그 완만하게 올라간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야식을 먹으면은 자는 동안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초콜릿이라고 해서 무조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건 아니다. 먹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어떤 재료가 혼합되었는지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 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EBM을 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아직 내가 어떤 게 맞는 음식인지를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하다못해 평상시 드시는 식사 순서만 바꿔보셔도 혈당의 변화폭이 적게는 2, 30, 많게는 4, 50까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녹즙도 혈당을 높이긴 하지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과일은 최대한 제외를 하고 채소 위주로 녹즙을 짜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 수치 자체보다는 혈당의 변화 추이를 확인한다라고 적어놨어요. 여기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혈당이 너무 높네 낮네를 신경 쓰시기보다는 이 높았을 때 얼마나 빨리 올렸는지, 혹은 식사를 하고 나서 떨어지는데 이게 1시간 만에 떨어진 건지 2시간 만에 떨어진 건지 3시간 만에 떨어진 건지 그 변화 추이를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그냥 딱 봤을 때 내가 혈당이 180이네 170이네 190이네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가 아니라 이 수치를 만들어진 원인을 찾으면은 생각보다 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혈당 수치만 보시고 지레 겁을 먹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혈당은 내가 먹은 음식, 내가 하는 평상시 마음가짐,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원인만 바꾸면은
이 혈당 수치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결국 가장 기억하실 거는 잘 쓰이는 당 섭취를 해서 대사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민감도를 높여가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내 몸에서 잘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자동차에다가 기름 넣을 때 뭘 넣을지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자가 고기를 먹는데 채소를 먹어볼까 고민하지 않고 초식동물이 고기를 먹어볼까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도 분명히 나한테 맞는 음식들이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혹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맞게 드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EBM 센터에서는 일단 내가 누군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맞게만 드시고 아까도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뇨라고 해서 무조건 탄수화물 절제하고 단백질 늘리고 샐러드 많이 먹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애초에 내가 먹는 음식들이 잘 쓰이는 건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